어디를 살까요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그럼 나는 어떻게 앞으로 행동을 해야 되냐? 이제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오늘 이 방송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조금 짜증이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아니 뭐 이상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집값이 지금 그렇게 올랐는데 지금도 안 비싸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첫 번째는 지금 상황을 잘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이해를 못하면 절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저한테 개인적으로 어드바이스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한 많은 분들 중에 한 1, 20%는 집을 샀어요. 제 얘기를 듣고. 근데 나머지 80%는 아직도 전화가 와. 지금이라도 살까요? 근데 이 얘기를 벌써 한 10번은 했거든요. 근데 왜 그분들은 못 사느냐라고 하면 지금 상황이 열받는 거야. 지금 상황이 분노로 가득 차 있는 거야. 이거 분노하는 게 당연하죠. 저 같아도 분노스럽죠. 그러면 이 분노가 분노의 상태로 끝나면 절대로 행동에 못 옮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상황을 분노한다라고 하면은 집을 못 사요. 어떤 걸 기다리냐면 폭락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정부가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막 이런 걸 기다리면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의 단계에서 이거를 이해하는 단계를 가야 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많은 얘기를 드렸잖아요. 왜? 그 가격의 메커니즘이 어떻고 지금 뭐 임대차 시장이 어떻고 뭐 은행 예금과 비교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안타깝지만 이 시장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분노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집을 못 삽니다. 이해를 하라. 그럼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가격이 이해가 돼요. 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래서 집값이 비싸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상승 여지가 좀 있구나. 이해하면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영끌이 됐든 신규 분양이 됐든 그 다음 문제는 다음 액션을 가기 전에 일단 이 가격을 이해할 수 있는 지금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만약에 뭐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 앞으로 나중에 돌려서 보시면은 될 건데 두 번째는 가격을 이해했으면 행동에 옮겨야 되는데 행동을 어떻게 옮기느냐? 2015년 아까 우리 가격 얘기했었죠? 아까 2015년에 서울의 중위가격 아파트 얼마였죠? 4억 5천. 진짜 그립네요, 진짜. 이게 정말 그 당시엔 또 이것도 엄청난 가격으로 느껴졌겠지만 하여튼 4억 5천. 그게 5년 만에 9억 5천 된 거야. 지금 상황에 만약에 5년 전으로 우리가 시계바늘을 돌린다 그러면은 당장 그 4억 5천 사겠죠. 대출 받아서. 근데 그때는 청약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뭐 청약 아파트를 하나 뭐 이걸 하나 뭐 그렇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느끼니까. 근데 지금은 역설적으로 청약이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면 5년 전 시장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뭐냐면 아파트 오른 만큼 청약의 신규 분양가가 오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그러니까 지금 하반기에 여러분들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 뭐죠? 청약홈. 뭐 모바일에도 깔고 PC에도 깔고 해서 열심히 보시는데 그 청약 캘린더들을 보면은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영끌을 해가지고 시도를 할 수 있는 정도면은 그나마 나은 사람들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있으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그림이 안 그려지는 분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일단 청약에 집중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은 또 댓글이 엄청 올라옵니다. 청약이 그게 마음대로 되냐? 쉽지 않다. 그리고 내가 가고 싶지도 않은 지역이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냉정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은 지금 2017년부터 지금까지 온 시장의 패턴은요. 2017년이 아니라 2019년 말부터 지금까지 온 시장은 어디를 살까요가 중요한 시기가 아니에요. 어디를 살까요? 어느 지역을 사야 오를까요? 이거는 그전 얘기고 지금은 얼마나 빨리 살까요의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근래에는 9억 미만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질문이 왜 9억 미만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위에는 거래량을 못하게 뭐 대출로도 묶어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밑에는 조금 상대적으로 허용을 해줬고 거기다가 30대들이 우리 얘기했던 휴지처럼 이거 이제 휴지 안 갖다 놓을 것 같다. 뭐 갖다 놓으면 집어가려고 하는 심리처럼 영끌을 통해서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주택 가격의 역사는 지금 이 그림 여러분들은 뭐 못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제가 분석해 본 그림인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의 역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간격 벌리기의 역사와 키 맞추기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간격 벌리기라는 건 뭐예요? 상위 지역, 소위 말하는 강남 지역, 인기 지역이 집값이 올라서 가격을 벌려요. 그런 사이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좀 시차를 두면 다시 밑에가 조금 키 맞추기를 하려고 좁혀. 그러다가 다시 또 강남이나 이런 인기 지역이 올라가면 다시 또 키 맞추기를 하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면 2015년도에 깨졌어요. 2015년도부터는 인기 지역은 많이 올라가는데 인기가 없는 지역은 덜 올라갔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올해 밑에가 다시 이제 키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사이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이클의 반복이냐. 상위 지역의 간격 벌리기, 그 다음에 밑에 하위 지역의 키 맞추기. 간격 벌리기, 키 맞추기. 간격 벌리기, 키 맞추기. 이거의 반복인데 지금 6개월 동안은 뭐였죠? 키 맞추기였죠. 그거예요. 다만 그 간격이 길어졌냐 좁아졌냐의 역사일 뿐이지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걸 살까요? 그런 거 물어볼 정도면 그분은 진짜 엄청나게 행운하신 거고, 지금은 어떤 걸 살까요가 아니라 뭐래도 빨리 사라. 좀 이런 시장이에요,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영끌이라도 할 정도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청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청약은 내가 원하는 지역도 아니고 인기 지역 아닌데 어떡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아파트라고 이름 붙어 있는 거를 누가 빨리 등기를 치느냐. 아파트. 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를 내가 얼마나 빨리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인 거예요. 앞으로 몇 년은. 그러면 그거 내가 많은 돈도 아닌데 일단 많은 돈 안 들어가고 아파트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먼저 내가 가질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청약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이라고 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 딱 열어보시면 서울은 뭐 100% 가점제이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아마 30점 내외거나 더 밑에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뭐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통장이라 하더라도 뭐 경기도에 가능한 지역이나 뭐 특히 경기도 동남권이 되겠죠. 그쪽 지역에 비인기 지역일 수밖에 없는데, 비인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아파트라고 붙어져 있는 거를 얼마나 빨리 내가 보유하느냐의 게임이에요. 시드머니가 지금 3억 이하인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청약홈의 청약 캘린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와, 지하철도 안 들어가고, 야, 이거 뭐 다닐 수 있을까, 서울에? 이런 지역들의 분양들이 쭉 있거든요. 여러분, 그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식을 하고 아무리 뭐 펀드를 하고 아무리 비트코인을 해도 저축을 통해서 따라잡는 속도보다 개가 빠를 가능성이 있어요. 당연히 인기 지역 아니고 여러분들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인가는 아는데, 지금 경기도 전체가 조정지역으로 7.10 대책 이후에 묶였기 때문에 무조건 2년 살아야 됩니다. 사놓고 전매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2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2년 동안 진짜 장거리로 출퇴근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2년 정도를 살 수 있는, 근데 내가 지금 당장 돈 몇 천만 원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요 근래 영끌해 갖고 집 사는 분들 보면 하도 부모님한테 집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이 돈을 이렇게 보태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내는 거는 여러분들이 못 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중도금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3년 동안에 내가 중도금 거의 한 5, 60%를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 내가 못 모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고, 중도금이라는 게 과거에 조정지역 아닌 데는 대부분 다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편하게 했는데, 이제는 뭐 조정지역이 되면 대출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사실 사안에 따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긴 한데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악이 안 되면 3년 동안 모아도 내가 그 집의 70% 이상의 돈을 못 모은다면 내가 못 들어가더라도 전세를 주고 전세금 받아서 잔금을 치러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딱 뭐라고 얘기 드리긴 어려운데, 청약 우습게 보지 마라. 그리고 청약은 서울은 불가능하지만 추첨제 물량이 있는 경기도는 꽤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물론 마음에 안 들겠죠. 여러분들의 최종 목표가 그 집 아니라는 건 저도 아는데, 빨리 아파트라고 이름 붙어 있는 이거를 소유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울의 입성이 가능합니다. 이 시장 흐름은 당분간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안정기 뭐 1년 뭐 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의 금리 상황, 지금의 경제 상황, 지금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꺾이거나 폭락은 오기가 조금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거 다 이런 방송 들으면 다 맞아. 막 진짜 그럴 것 같아. 근데 왜 실행에 못 옮기느냐? 시장을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분노하니까 내가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내 스스로를 이해시키지 못하니까 행동에 못 옮겨요. 결국은 마지막에 디시전 과정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몇 개월 지났다가 또 막 오른다 그러면 또 전화 와. 그때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할까요? 이거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영끌 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렇게 올랐는데 내가 샀다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참
그게 편하게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아파트 여러분이 영끌에서 살려고 하는 아파트 파는 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파는 분도 조금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분이 딱 사자마자 막 급등을 한다 그러면 그분 얼마나 배가 아프겠어요. 우리가 뭐 주식에도 그런 용어 있잖아요. 뭐 바닥에서 사서 뭐 머리 꼭대기 상투에서 어떻게 팔아요? 그러니까 무릎쯤에서 사서 뭐 어깨에서 팔아라 뭐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집도 내가 사고 조금 빠질 수도 있겠지 단기적으로는 뭐 그런 걸 감안하고 장기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영끌도 그렇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지금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사든 안 사든 어떤 위험이에요? 집을 사는데 망설여지는 분들의 첫 번째 위험은 뭐냐면 내가 괜히 이리 비싼 집을 샀다가 뭐 폭락을 하거나 이거 집을 사서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집을 안 사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위험이 있는데 네. 그 두 위험 중에 뭐 어떤 게 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위험이 큽니까? 집을 안 산 위험이 큽니까? 사고 난 이후에 혹시 가격 떨어질까 봐 생길 수 있는 위험이 큽니까? 그게 그 안에 답이 있는 거죠.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뭐 아예 뭐 영끌 그림도 못 그린다 그러면 청약에 집중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 된다면 뭐 영끌의 그림을 잘 그려, 물론 뭐 장관께서는 기다려라. 안타깝다. 영끌이 안타깝다. 뭐 이러면서 왜 청약 안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분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한 2시간 가까이 방송을 해온 어떤 맥락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5년 5월에 집을 샀는데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물론 그 사이 뭐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9억까지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 이후로 오른 가격이 꽤 돼요. 금액이. 근데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한 13억 정도 9억 이상 올랐어요. 네. 1가구 1주택이니까 지금 팔면 얼마 나올까? 양도소득세 계산해보니까 80% 공제를 해버리고 왜냐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으니까 80% 공제하고 그리고 또 공동명의고 뭐 인테리어 했고 중개수수료 냈고 이사 갔고 취등록세 냈고 다 빼고 나니까 과표가 한 2억 얼마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눠서 계산해 보니까 한 3,500만 원? 3,500만 원 정도 세금이 나오고 사실은 지금 팔아도 그렇게 부담되는 수준의 세금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질문하시는 분들 유주택자라고 하면은 막 근래에 사셨던 분일 거예요. 아마 한 뭐 4, 5년, 5, 6년? 근데 이제 1216 대책 이후에 지금 본인 집에서 본인이 살아야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풀로 됩니다. 이제는 저 때는 그냥 그쵸. 갖고만 있어도 맞아요. 매년 8%가 되는데 지금은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유만 하면은 10년을 갖고 있어도 4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조금 불리해지긴 했는데 그냥 본인이 본인 실거주로 그냥 한 10년 살면 1가구 1주택은 아무리 고가주택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벌어들인 양도 차익에 비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무지막지한 세금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이런 건 있겠죠. 내가 그걸 팔고 현금으로 들고 있을 게 아니라 어딘가 갈아타려고 하면 또 갈아탄 집에서 또 10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서 갈아탈까 말까를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럼 취득 당시부터 공동명의로 하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공동명의. 공동명의가 아마 양도소득세 같은 건 조금 유리하니까 그런 면으로 했죠. 사실 뭐 집이 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사실 몰랐는데 뭐 오를 거라고 당연히 생각하니까 뭐 그런 어떤 약간 투자를 많이 한 건데 1가구 1주택이라 하더라도 워낙 고가의 주택이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많은 대출을 받고 샀거든요. 일산 사람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일산, 예. 일산이 참 일기 신도시 중에 조금 가격이 소외되는 면이 좀 그동안에 많이 있었죠. 예. 근데 사실 집값이라는 게 주식하고 달라가지고 주식은 옆에 주식에 영향을 안 줍니다. 만약에 뭐 삼성전자 오른다고 뭐 반드시 SK하이닉스가 물론 업황이 비슷하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삼성전자 오른다고 해서 뭐 현대자동차가 올라야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로케이션의 가치가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이다 그러면 그 옆에 이런 식으로 로케이션 밸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옆에가 오르면 옆에가 따라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일기 신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옆에가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분당은 판교가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는 거고 일산은 서울의 은평이나 고양 뭐 이런 쪽이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쉽게 얘기하면 컨트롤 포인트라는 말이 있어요. 컨트롤 포인트. 주택 가격은 컨트롤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강남 아파트 가격의 컨트롤 포인트는 어딜까요? 대치역이에요, 대치역. 대치역 가보셨죠? 대치역에 보면은 막 그 학원들 쫙 있고 막 상가들 쫙 발달돼 있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서초구, 뭐 동작구, 하여튼 서울의 전역에서 다 대치동으로 학원을 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치역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제일 비싸요, 지금. 그 주변의 강남은 가격이 어떻게 랭킹이 되느냐? 대치역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
결국 그게 그러니까 대치역이 컨트롤 포인트인 거죠. 자, 그럼 분당은 뭐냐? 분당의 컨트롤 포인트는 뭐냐? 판교예요, 판교. 판교의 컨트롤 포인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일산은 어떠냐? 일산은 서울 은평 지역이나 기타 서울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일산보다 약간 상급지. 거기에 컨트롤 포인트가 있는 거죠. 처음에 얘기했던 6.17 대책에서 그 토지거래 허가제가 나왔던 주택 지역이 어디였냐면 잠실, 삼성, 청담, 대치잖아요. 네. 거기를 왜 토지 허가제로 묶었냐? 그 마이스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MICE, 마이스 잠실 개발하고 지금 삼성역에 그 현대자동차가 GBC라는 걸 지금 착공을 해서 건설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 포인트가 돼서 그 삼성역에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됐기 때문에 그 삼성역을 기점으로 가까운 지역을 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결국 컨트롤 포인트여서 일기 신도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는 그 일기 신도시의 컨트롤 포인트가 어디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오른다면 당연히 오르죠, 같이. 네. 근데 뭐 상승폭은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서 일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주택 가격은 두 가지 사이클이다. 벌리기와 키 맞추기. 그럼 지금은 키 맞추기 사이클이잖아요. 약간 오를 여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키 맞추기의 사이클이 어느 정도 끝나면 다시 벌리기의 사이클이 된다 그러면 일산 분당은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때는. 언제 지금 이 사이클이 다시 벌리기 사이클로 바뀔 거냐? 저는 이제 현재 키 맞추기 사이클의 끝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이제 그럼 갭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9억 미만 아파트들이 엄청 올랐거든요. 지금 뭐 정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지금. 근데 요것도 약간은 지금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정권 말기 정도까지는 키 맞추기 끝물로 가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 시장은 다시 벌리기 시장이 올 가능성이 높죠. 제일 좋은 베스트 시나리오는 1주택자 분들한테 가장 좋은 뭐 현금 흐름도 있고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내가 더 다른 데 등기를 치고 살 수 있는 현금 흐름이 된다면 지금 뭐 최고로 오른 9억 미만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고 한 10년 정도 지금부터 간다. 네. 그게 이제 지금 시기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1주택자는 숫자 1을 적어주시고요. 채팅으로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무주택자는 0으로? 무주택자는 0, 다주택자는 2. 한번 올려봐 주시겠어요? 지금 어떤 비중으로 보고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아, 훌륭하시다. 2. 봐봐요, 2가 많다니까. 오, 2가. 네, 저희 프링TV 지금 제가 2가 많다니까요. 그렇구나. 오늘 뭐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했네요, 앞에. 네, 제가 이제 사실 그 2월 달에 나온 책이 요거지 않습니까, 요거. 네.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2가 많다. 우리 선수들이 많아요. 2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혹시 세금 때문에 이제 못 팔고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도 마음은 사실은 뭐 세금만 조금 완화가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냥 똘똘한 1주택으로 하나로 몰아서 가겠다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보거든요. 진짜 이 맞네요. 아, 멋집니다, 프링TV. 아, 그러네. 역시 그러니까 아무튼 다 부자들이야. 2주택자 분들도 장기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하나로 몰려고 하는데 그걸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뭐 망설이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는 거죠. 2가 압도적인데요. 아, 저도 몰랐습니다. 이들만 많이 정말 이렇게. 다주택자분들 많이 5도 있으시네. 5. 와, 훌륭하시다. 5가 있어요? 네, 5 있죠. 5. 진짜 존경합니다. 네. 존경. 그러니까 버티기 들어가신 분들도 많죠. 안 판다니까요. 세금 때문에. 그렇죠. 못 팔아요. 근데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보유세가 많이 또 나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집을 사고 네 정부가 지나갔거든요. 제가 노무현 정부 때 집을 샀는데 그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지금 현재 문재인까지 이렇게 네 정부가 오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 때 집 사자마자 종부세 냈습니다. 진짜로. 그때 생겼죠. 네, 그때 생겨가지고. 네. 너무 이게 정말 1가구 1주택인데 이게 뭐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렇게 환원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는데 지금 다시 이제 올해부터 또 내게 생겼거든요. 네. 올해부터 다시 또 작년엔 안 냈고 이게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주택 시장에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많은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정권 좀 바뀌고 그러면은 또 다시 뭐 다시 돌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버티기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저는 전혀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뭐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현 정부가 뭐 의회 의석도 굉장히 많고 여전히 그렇게 욕을 먹더라도 일단 지지율이 낮은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연 뭐 정권이 바뀌겠느냐. 그리고 정권이 바뀐다고 한들 지금 이 기조를 그냥 완화해서 뭐 집 사라, 뭐 편안하게 세금도 깎아주고 이럴 거냐. 또 뭐 그렇게 보긴 또 쉽지 않거든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제가 이 집을 사서 15년 동안 발생한 양도 차익, 이 차익이 어느 정부에서 생긴 건지를 제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 분석을 해본 거를 보여드리고, 지금 이 그림으로는 못 보여드리겠지만, 이거. 제가, 이거. 지금 웃으시는데, 전체 벌어들인 양도 차익의 34%가 노무현 정부 때 오른 거예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5% 올랐어, 5%. 야, 그때 마음고생 많이 했죠. 왜 이렇게 집이 안 올라? 뭐 떨어져, 뭐. 박근혜 정부는 뭐 짧았지만, 어쨌든 14%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나머지 46%가 문재인 정부 때 오른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현 정부의 주택 정책을 뭐 비난도 하고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은 하면서 속으로는 집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야, 이거 뭐 결과론적으로 집값 올려줬네. 이렇게 생각을 사실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퍼센트를 합치면은 지금 집값 오른 거에 몇 퍼센트예요, 이게? 80%. 80%가 15년 동안 두 정부가 80%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이거 고맙다고 해야 될지 뭐 아니면 뭐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규제 역설이라는 말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보수 정부가 들어설 확률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하여튼 뭐 그런 천지가 개벽을 해서 들어서서 뭐 다시 좀 완화까지는 아니지만 규제를 좀 그냥 시장이 좀 맡기고 그냥 오를 놈 오르고 떨어질 놈 니네들 알아서 해라라고 약간 이렇게 두면 저는 진짜로 시장이 오히려 잘 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시장이라는 게 기능이 활성화되면 오를 놈은 오르지만 떨어뜨릴 놈은 또 떨어뜨리거든요. 수혜자시네요. 어떻게 보면 이번 정권에. 그걸 뭐 제가 지금 집을 팔아서 이걸 현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뭐 수혜자라고 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직 모른다.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미실현 이익이니까 아직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더라도 무조건 수요 억제 정책이라는 것이 수요 억제라는 이름하에 수요 자극을 하는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지금 들어와 있는 많은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천지가 개벽을 해서 경제 성장률이 다시 3%, 4%로 가서 금리를 최소한 2% 정도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단기간 내에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똘똘한 아파트 한 채는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그 외엔 다른 것은 안 오른다. 강남 커뮤니티에서 좀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네. 뭐 동네 이웃분들이라든지. 그렇죠. 좀 이 현상을 좀 어떻게 보세요? 요즘 부동산을? 뭐 저 말고 저는 뭐 부동산 뭐 1가구 1주택에 대출 많이 받아서 들어간 사람이니까 뭐 집값에 민감하기도 하고 뭐 보기도 하고 일비 하는 것도 좀 있다고 보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이웃이나 제가 제 커뮤니티에서 만나고 있는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뭐 세금 때문에 불만도 많고 뭐 이렇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아니 내가 내 집 아무리 30억 40억짜리 집을 갖고 내 집에서 그냥 사는 건데 뭐 그게 오르든 말든 뭔 상관이냐. 설사 내가 집값이 좀 떨어져야 내가 이거 팔고 좀 딴 데로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락할 때는 상승 지역의 하락폭이 좀 크니까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부자들만 알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둔감하죠. 그렇게 집값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민감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시장과 소통하면서 했으면 좋겠고 시장이 뭔가 불만족스러우면 생각하고 고민하는 듯한 어떤 행동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신념으로 밀어붙이고 계속 간다라는 게 이게 이제 불통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저도 뭐 사실 강남에 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실제로 선거 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행동은 정말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실제로 찍었던 사람이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4정부가 있었잖아요. 그 4정부 중에 노무현 정부 빼고는 나머지 3정부는 다 제가 찍은 분들이 대통령이 됐어요. 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네. 이렇게 됐는데 현 정부에 있는 분들이 시장과 좀 그러니까 시장의 소리를 조금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불통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이 뭐 잘못했다, 뭐 그분이 도덕적으로나 무슨 뭐 어떤 뭐 엄청나게 뭐 잘못했기 때문에 그만두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면도 좀 국민의 소리라든지 이런 시장의 소리를 좀 듣는 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바람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 시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도 뭐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라는 게 이제 행복하려면
현재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 액션을 취해야 되잖아요. 지금 상황이 어떤 분한테는 당연히 뭐 열받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고 어떤 분한테는 너무나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분노하는 걸로 끝나면 다음 액션을 취하는데 우리가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잘 시장을 이해하고 다음 액션을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 액션은 뭐냐?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맞춰서 현재 영끌이 가능한 사람, 아니면 영끌 아니라도 바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이두저도 아니고 영끌조차도 지금 당장은 안 되는 사람. 이 세 가지의 어떤 부류가 있다면 각자 자기에 맞는 액션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지금은 어디를 사야 오를까? 이 시대는 아니거든요. 지금 사이클은. 지금은 일단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빨리 전환을 하는 것이 시간을 조금 벌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각자 처해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상황에 맞춰서 행동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 다음에 꼭 좀 드려야 될 얘기가 있다라고 할 때 또 뭐 네. 출연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